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외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던 1991년 봄. 민주열사들이 온몸을 불살라 새 시대를 갈망했지만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1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장의 유서는 엉뚱한 사람을 자살 방조자로 몰았습니다. 저는 오늘 검찰청에 자진 출두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옥살이 3년, 진실규명 투쟁 20년. 그리고 동료의 죽음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아주 몹쓸 인간들이 되어간 거고. 자살 방조범이라는 냉혈 인간으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야 했던 기나긴 세월. 강기훈 유서 대필 의혹 사건의 전말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서울 명지대학교 앞 거리. 평화로워 보이는 이 거리에는 아픈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한 대학생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1991년) 봄을 뜨겁게 달궜던 강경대 열사는 바로 이곳에서 구속된 총학생회장 석방과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던 중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 산화했습니다. 그날의 함성을 잊지 않고 열사의 뜻을 기리려는 사람들이 오늘 다시 모여 강경대 열사를 불러냅니다. 1991년 4월 26일 학원 자주화 완전 승리와 총학생회장 구출 투쟁 중 백골단의 새 파이프 난타로 인해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심장막 뇌출혈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친구가 옆에서 그래요. 저를 이렇게 저기 하면서 놀래지 마. 정신 바짝 차려.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야 그랬더니 우리 경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진짜 이 하늘하고 땅하고 부딪히는. 잠든 어머니 아버지를 깨우지 못하고 아침 일찍 학교로 간 새내기 대학생 강경대. 그는 한 달 전 학내 시위 때 경찰들이 쏜 최루탄에 맞아 얼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얼른 학교에 다녀오겠으니 걱정 마시라는 메모를 남겼지만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경대 열사의 죽음은 1991년 5월 투쟁의 발화점이 됐습니다. 강경대가 죽은 다음 날 학생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전민련을 중심으로 범국민 대책회의를 결성했다. 1991년 강경대 열사처럼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권경원 감독. 그는 1991년 봄의 민주화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처절했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단박에 사라진 것 같아 1991 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991년이라고 하는 건 뭐 죽음 혹은 자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전 국가적으로 통용이 되었던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1991년 5월의 민주화 투쟁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곳은 경기도 이천의 민주화운동 기념관. 그해 봄 산화한 13명의 열사들. 그들의 흔적을 모으고 행적을 채록하여 기억과 만남이라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998년 출범한 노태우 정권은 그해 4월 총선에서 패배해 여소야대 전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각종 비리로 수세에 몰리자 노 정권은 1990년 초 3당의 합당을 추진해 전국의 주도권을 되찾게 되는데 이때 범죄와의 전쟁을 벌인다며 시위 현장에 백골단이라는 체포조를 투입합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이들은 시위를 진압한다며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또 90년 후반기에 범죄 전쟁을 선포하고 공권력의 그 폭력의 강도를 점점점 높여 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91년 초반에 이제 보면 학생 시위든 뭐 노동계 시위든 간에 크고 작은 시위에서 아주 치명적인 부상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뭐 실명이라던가. 그런 상황에서 저희 학교에서 제가 MT 답사를 하러 내려가는데 제 과 대표랑 같이 가던 길인데 그 택시를 멈추고 전경들이 그냥 다짜고짜 저희 과 대표와 저를 군합발로 이제 폭력을 가했던 시간이 한 20-30분 정도 당했던 것 같아요. 1987년 산화한 이한열 열사. 그의 기념관에서도 1991년에 생을 마감한 열사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1991년 5월 18일 연세대 정문 앞 철교 위에서 투신한 이정순 열사의 딸도 보고픈 어머니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이정순 열사에 앞서 그해 어버이날 분신을 단행한 김기설 열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투신할 사람은 전민련 사회부장 26살 김기설 씨입니다. 김 씨는 오늘 아침 8시 서강대 본관 5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1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강경대 열사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거듭되는 분신 자살로 정권 퇴진 요구가 거칠어지면서 전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김기설 씨의 분신은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튑니다. 누군가 자살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겨레 신문의 초임 기자였던 김희겸 의원. 그는 김기설의 분신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산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91년 5월 18일 당시 이 경찰의 폭력으로 숨졌던 강경대 열사 학생 강경대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엄청난 수의 시민들,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삐삐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삐삐 확인해보고 그때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석간신문에 국민일보로 기억되었는데 석간신문에 검찰이 유서대필로 판단을 하고 이 강기훈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본다는 거예요.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그는 사람들의 분노와 의기를 일깨우고자 민주화 투쟁의 선도적인 결단으로 목숨을 던졌지만 당시 검찰과 언론은 그의 죽음을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언론이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데 검찰과 공범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말하자면 박홍 총장 또 김지아, 시인 김지아 등이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이렇게 분위기를 잡을 때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김기설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요. 이 뭔가 정말 이 죽음에 배후 세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심증을 더 굳히도록 하는데 결국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그의 자살을 부추긴 사람으로 당시 전민련의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지목됩니다. 하도 황당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저를 때리고 가는 그런 기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좀 복합적이었어요. 좀 웃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복합적인 기분 아시죠? 뭐라고 표현하기는 참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조작을 하고 이랬던 그 이전에 사람들 고문해서 없던 사건도 만들고 그런 수많은 것들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막상 그게 저한테 닥치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설마 안 한 걸 아예 처음부터
조작을 하겠느냐 생각을 했고, 이거 국면전환용인데 이러다 말 거다. 하지만 검찰은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더 집요하고 강력하게 유서대필 혐의를 강기훈에게 더 씌웠습니다. 강기훈은 강경대군 치사 사건 범국민 대책회의를 따라 명동성당에 들어가 농성장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김기설의 유서와 자신의 필적이 다르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김기설이 생전에 남긴 필적들이 명동성당으로 속속 전달됐습니다. 검찰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 김기설의 필적을 수집했습니다. 김기설 씨가 근무했던 부대에 찾아가서 김기설 씨가 쓴 필적을 찾죠. 그때 이제 서기선 화상가 그분의 수첩에다가 적어준 필적이 있습니다. 그 하사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쓰다가 버스인가 뭔가 와서 오라고 하니까 이제 뒤에 막 이 필기체로, 여기 소필체로 쓴 그 필책이 남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남규춘이 이렇게 찢어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재판정에 제출하지 않아요.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강기훈은 떳떳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검찰청에 자진 출두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검찰은 한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도덕성에 먹칠을 가하기 위해 저를 자살 방조범으로 몰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김기설의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을 감정 의뢰했고, 국과수는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회신합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보존서고에는 이 사건의 모든 자료들을 편철한 총자료집이 있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부실한 기소를 했는지 공소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대필했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검찰은 강기훈을 자살방조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하면서 공소장을 보면서 이제 분노스러웠던 건, 검찰이 김기설 씨는 고등학교 중퇴해서 문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편견을 보는 순간 뒷꼭지가 좀 돌았다고나 할까요? 학력하고 글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그들의 그 편견인 거죠. 그런 편견이 낳은 사건인 거예요. 그해 12월 법원은 강기훈의 유서대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용해 강기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될 때는 이 사건의 필적 감정을 담당했던 김형영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이 뇌물수수,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됐지만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너네 같은 놈들이나 뽕 맞은 놈들이나 뭐가 다르냐, 그 조직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거거든요. 발끈해서 또 한마디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또 잡아가지고 이제 또 기자들하고 만나서 또 점잖하게 그따구 얘기를 하더라. 떠벌리고. 네. 완전히 거짓말만 하더라. 앉아가지고 이렇게 떠들면 기자들은 또 그대로 또 써주고. 그렇게 해서 이미 재판을 한 거예요. 여론 재판을. 그렇죠. 해버리고 재판부가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못하게 만든 거죠. 경기도 이천에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민주열사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이곳에서는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김기설 열사의 사망에서부터 명동성당 농성과 자진 출두, 자살 방조범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이 사진과 함께 시간표처럼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3년형을 살고 나와 시민들과 함께 진실규명 활동을 벌이는 과정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진화인은 1년 6개월에 걸쳐 검찰과 경찰, 국가수 등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검토하고 모두 67명의 관계자들을 조사한 끝에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앞, 제작진은 또 한 사람의 증인을 만났습니다. 김기설이 분신하기 전날 그의 자살을 만류했던 임근재 씨입니다. 그러면 그날 이제 여기로 기설 씨를 데리고 오신 거군요. 정확한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요 건너편. 아, 저쪽에? 네, 이쪽.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뀌긴 했는데 네. 그때는 여기 조그맣게 이제 포장마차 같은 술집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저희가 30년 만에 와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가게가 좀 없어지긴 했는데 여기 아마 그 조그마한 아마 선술집이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 이도래 씨, 그다음에 김기설 씨, 저 셋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는 이렇게 좀 밤 늦게 몇 시쯤 대략 기억하실래나 지금? 아, 뭐 정확한 시간은 뭐 기억나지는 않는데 어차피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북가자동에서 그러니까 늦게 만나서 거기서 뭐 1차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리고 이제 건너왔었기 때문에 예, 좀 늦은 저녁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리 왔었고 그리고 그때는 여기하고 요 사이에 아마 내려가는 계단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기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계단 밑으로 이렇게 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었는데 1991년 5월 투쟁 당시 임근재 씨는 또 다른 후배와 함께 김기설 씨의 동거인으로 한 자취방에 살았습니다. 김기설 씨는 전민연의 사회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저희 이제 전청대협은 이제 전민연의 이제 가입단체, 가맹단체다 보니까 저희 청년 조직을 대표 제가 들어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김기설 씨를 만나게 됐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나이도 비슷하고 뭐 따로따로 자취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셋이 그냥 집을 얻어서 그냥 같이 자취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자취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 자취방이 대략 어떤 집이었나요? 거기 북가자동 이제 그쪽에 들어가 보면 좀 오래된 집들이죠. 아마 3층인가 아마 이런 집이었던 걸로 기억나고 그 위에 이제 옥탑방.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옥탑방을 빌려 살았죠. 그래서 이제 옥탑에 올라가면 거기는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임근재 씨는 김기설이 투신하기 바로 전날인 1991년 5월 7일 밤 당시 상황실 선배로부터 김기설이 자살을 하겠다며 사라졌는데 찾아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자취방에 가보니 김기설이 써놓은 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에 접어넣고 함께 술을 마시자며 자취방으로 돌아온 김기설과 함께 밖으로 나섰는데요. 그러고는 인근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유서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내가 실은 이런 걸 봤다. 이런 걸 봤는데 우리가 이제 목숨을 던져가면서 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살아서 싸우더라도 네가 그렇게 한 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거다. 그래서 거기서 설득을 했어요. 임근재는 자신이 챙겨온 유서를 김기설이 직접 찢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날을 지샜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성균관대 앞에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걸었고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그 전화 하나만 걸고 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20m 정도 전화 하나 걸고 오겠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그래라고 아무 생각을 안 했죠. 바로 이제 따라가 봤죠. 그 시간차가 얼마 되는지 정확히는 않지만 따라가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글쎄 벌써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그로부터 3시간 뒤 김기설은 노태우 정권 퇴진하라는 외침과 함께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40년) 경력의 문서감정 전문가 현진우 씨. 그는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진화이가 요청한 4차례의 필적 감정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예, 1차 감정에서는 7개 기관이 공동으로 감정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서 원본 2매와 그리고 강기훈의 필적으로 출정 거부 이유서 그리고 봉합 엽서 이렇게 강기훈의 필적으로 필적 자료로 제출되었고요. 두 번째 이제 김기설의 자료로는 전대엽 노트 원본 1권과 낙서장 원본 2매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서 유서가 강기훈이 썼는지 아니면 김기설이 썼는지 이렇게 감정이 시행됐었습니다. 필적 감정은 우선 서류가 원본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유용한 것이 분광 분석기입니다. 빛의 광도와 채도를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지웠던 흔적이 있는지 더 씌워진 글이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현관검사라 그래서 특별히 발광하는지 이렇게 저기선 발광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특별히 만약에 합니다를 말아야 합니다를 안겨주어야 합니다로 바꾼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 요소로 검사를 하면 동일한 필기구로 쭉 다 한꺼번에 쓴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 누가 지운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분광 분석기가 빛의 스펙트럼을 활용한 최신의 감정 기계라고 한다면 전자현미경은 인간의 시각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필적 감정 도구인 셈입니다. 확대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찍힌 인주인가 아까 저것으로도 확인하지만 이것은 전자현미경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런 게 특징이 있는 글씨라서 그런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자를 히어택을 이제 보통은 좌에서 우로 쓰는데 우리는 우에서 좌로 쓰고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서 쓰는 이런 필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여기 해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쓰는 특징. 또 모자를 갖다가 중성 오획을 하나 생략하는 이런 습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편지의 유서의 특징이죠. 김기설의 유서 필적 감정은 서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며칠이면 끝낼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개 감정소가 결론은 어떻게 냈나요? 감정 결과는 이제 김기설의 자필이다. 유서가 강기훈이 대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결과였습니다. 이 가항이란 것이 유서이고요. 나항이란 것이 이 강기훈의 필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항과 나항에 기재된 필적은 서로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라는 감정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가항에 기재된 필적은 다항, 김기설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라는 감정 의견이 제시되었었습니다. 과거사위의 권고대로 강기훈은 2008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1년 4개월 뒤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검찰이 재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해 재심 첫 공판은 2012년 12월, 그러니까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6개월이나 지나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재심 개시 결정에서 어떤 자세하게 내용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진화의 결정도 있었고 재항고 자체도 문제지만 재항고가 됐어도 빨리 결정을 했어야 되고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 사건을
갖고 2009년부터 해서 3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결정을 안 했어요. 진화위에서 뭔가 진실 규명이 됐는데 그로부터 5년 동안 아무런 사건이 진행이 안 된 거죠.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2월 강기훈의 자살방조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했으나 이 또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 최종심에서 강기훈의 무죄가 확정된 날은 2015년 5월 14일입니다. 2014호 2546호 피고인 강기훈 검사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자살방조 파렴치범의 누명을 쓴 지 24년. 그동안 양친 부모를 모두 잃고 자신도 간암이라는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사자들,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 옆에 서서 여론을 만들고 이 당사자들이 정말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포기했어요. 어느 시점부터. 안 한다. 이 사람들. 절대로 하지 않는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면 미안하다라는 거죠. 자기는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미안하다. 그건 미안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임무영이나 여러 사람들 부르거든요. 근데 폭행을 당한 사람은 임무영. 강기훈의 재심을 변호했던 서선영 변호사. 강기훈을 죄인으로 몰아붙인 당사자들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여전히 당시 검사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가해자들, 이 사건을 조작으로 만든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묻는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그때 부장검사였던 사람 강신욱과 그다음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검사와 그다음에 그때 국가수 감정인 김영영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아직도 진실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한 게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전남 장흥의 덕제마을. 강기훈 씨가 요즘 자주 머무르는 곳 장흥 문화공작소입니다. 병을 얻은 뒤 이곳 장흥으로 내려와 참다운 삶을 산다고 말하는 그는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어울려 마을 문화제를 기획했습니다. 망가진 몸을 추스리며 시시하게 소박하게 사는 것이 그의 꿈이자 일상입니다. 그냥 자연 이렇게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면 좋은 그림은 담아있는데요. 계절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촌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아주 작은 것, 조그맣게 나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더 감동적이거든요. 그 안에 우주가 다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이쁠 수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는 강기훈의 유서대필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인 강기훈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도록 권고했습니다.